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이 2024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. 자, 수능은 11월 14일 날 시험을 보지만요. 여러분들이 수능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11월 9일 정도까지일 것입니다. 그래서 약 한 달 남았는데요. 자,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하죠. 고득점을 올리려면요, 중요한 사항들을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뒤에 이렇게 저 히말리아 산맥 유화가 하나 그림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. 서울의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3년차 학생이 제 제자인데 이제 그만두고 아마 33살인가 4살인가 아마 그런데 그 레지던트를 그만두고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이나 어떤 여행, 국내 여행도 제대로 못 다녀봐서 이번에는 공부하면서 늘 꿈에 그리던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오겠다 그래서 네팔로 가서 이제 거기서 그 길에서 그리는 유화를 사가지고 얼마 전에 왔더라고요, 저한테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이제 그만두고 네팔까지 갔는지 몰랐으니까요. 왜 갔느냐?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? 그러니까 8,000m까지 올라갔대요. 8,800 몇 m잖아요. 근데 8,000m까지 간 데는 한 달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트레킹이라 그러잖아요. 그 고산지대 가면 산소 부족으로 이제 고산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걸어서 그 팀을 따라서 계속 걸어서 8,000m까지 그 트레킹 코스를 밟아야지 8,000m에서도 전부 다 산소가 부족해서 허걱거리는 데서도 적응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그걸 코스를 밟아서 갔대요. 물론 한 6,000m까지는 헬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요. 그래도 평생 공부만 해오고 열심히 해왔던 그 스타일 그대로 그냥 그 산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트레킹을 하라고. 그래서 자기는 공부만 하느라고 체력도 바닥일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그냥 한 6,000m까지 헬기 타고 가지 왜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걸어서 가야 되는지 그냥 믿고는 갔지만은 가보니까 아 그렇구나, 역시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의 그 이야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,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, 올해처럼 제가 아이들 대학 입시에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요, 혼동스럽고 참 자괴감까지 느끼는 올해는 없었어요. 뭐 S대 이공계 다니던 애들도 걔네들대로 붕괴감을 느꼈고요. 의대 다니는 애들도 의대 다니는 애들 나름대로 엄청난 그 고통도 겪고요. 그래서 그걸 제가 이 영상에서 일일이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요. 이 친구,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친구는 표정은 밝았어요. 신경외과, 뭐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이쪽 쪽은요, 굉장히 이제 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실습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데 그 병원을 나중에 개인 병원을 차리더라도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해야지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. 혼자는 못한다. 동료가 자꾸 떠나니까 자기도 못하겠다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. 눈물 나는 이야기죠.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? 열심히 잘 해오던 아이가 휴학을 하고 앞날이 깜깜해졌으니까요. 그래서 이 친구는 표정은 밝고
뭐 여기서 안 되면 외국 나가면 되지 뭐.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뭐 어딜 가도 자신이 있대요. 뭐 영어 뭐 남들도 그냥 다 가서 어학연수도 그냥 가서 뭐 초등학생들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의사소통이 안 될 리는 없고요. 전부 다 의학 용어는 만국 공통어기 때문에 그 외국 나가서도 그쪽 의학 서적 뭐 늘 접하던 책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전신 마취를 6번이나 해봤어요. 심장서부터 해가지고요. 이 고난도의 의술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면 전 죽었죠. 지금 이런 영상 못 찍고 있겠죠. 어쨌거나 그 고난도의 그 의술, 이게 술기잖아요. 의술, 기술 같이 이렇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시스템이 딱 짜여 있으니까 이제 저도 살아난 거죠. 그래서 뭐 심근경색이 왔을 때 요즘 같아서는 병원 안에서 심근경색이 와도 살아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. 그 수술팀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힘들죠.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뭐 아주 고난도 쪽으로 뭐 간 이식 수술 같은 거 하면은 뭐 한 45명의 그 스텝진이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. 이제 간 기증 받은 사람 쪽에서 시간 맞춰서 떼어내는 데 붙은 그 전문의들, 그다음에 교수들 있고요. 그걸 또 이쪽에서 같은 시간에 열어서 또 준비해야 되는 또 수술팀이 또 있고요. 그런 스텝들이 최소한 45명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. 하다못해 의무 기록지를 기록하는 사람까지도 없어도 수술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일반 국민들은 참 몰라요. 그거 자세한 거는요.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. 100명이면 99명이 그 의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. 그래서 뭐 입시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흘렀는데요. 어쨌거나요.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로 뭐 대학병원에 가서 3시간 기다려서 3분 동안 뭐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은요. 그게 그렇게 뭐 흉보거나 탓할 상황은 아니에요.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아침에 공복 시에 가서 피 뽑고 소변 뽑고 그리고 필요하면 방사선 찍고 이러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그러면 뭐 그 피 검사하는데 결과가 한 2시간 걸리면 나와요. 그다음에 방사선 찍은 결과가 몇 초 이내로 담당 의사한테로 컴퓨터로 들어가고요. 그래서 피 검사 결과 나오는 2시간을 기다렸다가 시간 맞춰서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는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에 데이터가 딱 뜨죠. 그것도 많은 그 AI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. 위험 요소가 탁탁 체크가 되거든요. 그거 보면 한눈에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이 있다는 거 빡 보이죠. 뭐 길게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. 그걸 보고도 의사가 판단을 못한다면 이건 중병이에요. 그러면 더 큰일이죠. 그래서 병원을 많이 다녀본 저의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명쾌하게 빨리빨리 1분에 끝나면 더 좋아요. 사실은요. 그 이상 할 얘기가 없거든요. 뭐 이렇게 의사하고 뭐 그렇게 할 얘기가 있나요?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분도 안 걸렸어. 의사가 이럴 수가 있나? 뭐 이러겠지만은 거기서 뭐 다른 얘기 할 게 뭐 인생을 상담할 거예요? 아니면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할 거예요? 그건 아니잖아요. 자, 이제 그랬는데 올해 입시는 굉장히 혼란스럽지만은요.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시험 문제도 혼란스럽다. 제가 영상에서 미리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요. 24년 동안 아니죠. 23년 동안 그 입시 수능 출제 경향을 쭉 살펴보고 미리 1년 전에 다음 수능은 어떻게 출제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한 번도 틀려본 적은 없어요. 그건 제가 뭐 유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.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이 신문이나 뉴스 메이커나 뭐 이런데 그 소식에 이렇게 접해 보면은
나오는 게 뻔합니다. 자, 어쨌거나요. 수능을 치르다 보면 2017년도인가 내일이 수능이면 오늘 저녁에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수능이 갑자기 일주일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. 자, 많은 아이들, 자, 내일, 오늘 수능 현장에 갔다 와서 수험표 들고 자기가 시험 볼 장소를 확인하고, 저한테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교육을 받고, 자, 시험 그리고 보내고 나서 저녁을 먹고 밤에 길고양이들 밥주로 이렇게 쭉 다니는데요. 이제 그때는 이제 만감이 교차하죠. 1년 동안 어떤 친구는 어땠고, 이 친구는 잘 봐야 될 텐데, 저 가슴 조아리고 약한 아이는, 멘탈이 약한 아이는 어떻게 할까, 이런 걱정서부터 만감이 교차가 됩니다. 그러고 있는데 한 녀석한테 전화가 왔어요. 왜? 하고, 이 시간이면 잘 시간인데 나한테 왜 전화했지? 그랬더니까 시험 연기됐어요, 이러더라고요.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. 자, 일주일 연기됐다 하면은 많은 수능생들이 환호를 외치는가 하면 또 많은 애들은 또 좌절도 느껴요. 사실요, 수능 날짜가 일주일 더 연기됐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애들한테 공부할 시간이 더 일주일 늘었으니까 더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착오죠. 이게 절대평가라면요, 단 1점이라도 올라가면 좋겠죠. 그렇지만 이건 상대평가거든요. 나에게만 시간이 더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. 그렇다면요, 열심히 준비한 애들한테는 이게 크게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끼칩니다. 일주일 동안 큰 공부 못해요. 그런 상황이고요.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. 근데 많은 학생이 지금 이 시기에 뭘 하고 있을까? 자,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? 모의고사, 또 수능 완성 문제 미리 다 풀어버릴 거 없겠죠. 수능 기출 다 풀어버릴 거 없겠죠. 그러면 이제 유명하다는 일타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, EBS의 8절 모의고사 이런 거 보겠죠. 그리고 맨날 시험 봅니다. 그러면 어느 날은 평균 99점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, 자기가 틀린 문제 봤을 때 다 틀린 문제가 못 푸는 문제는 아니었더라. 그래서 수능장에만 잘 가면 될 거다 이렇게 하다가, 또 내일 또 한번 모의고사 또 한번 쭉 치러보니까 88점이 나왔다. 이게 웬일이야? 무슨 일이야? 큰일 났다. 이렇게 느끼는 게요. 저도 그랬어요. 저도 처음 수능을 할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게 원래 맞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수능 문제는 그렇지가 않답니다. 어떤 문제를 내거나 난이도라는 게 있고요. 완성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치를 수 있는 환경이 달라요. 그래서 점수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시기 되면 전부 다 시험 보고 좌절합니다. 그리고 좀 어려운 수능을 자꾸, 어려운 모의고사를 자꾸 봐야지 애가 수능에서 잘 볼 거다. 이렇게 해서 일타 강사의 어려운 문제를 사다 놓고, 산더미처럼 사다 놓고 맨날 그 짓을 합니다. 하루는 천국을 갔다가 하루는 지옥으로 갔다가. 여러분들, 오랜 세월을 수능을 겪어본 사람이 제가 제 제자들한테 권할 때 이 시기에 그렇게 안 합니다. 왜 그런가? 기본적으로요, 자,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건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. 수능 출제위원이요, 수능 문제를 만들 때는 기본 마인드는 이렇습니다.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하고 좋은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도 제발 맞춰라. 이런 코스로 좀 복잡해질지 몰라도, 자, 이거 제발 좀 맞추라.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테스트를 또 시켜서 문제 있나요? 문제 없죠? 아이들이 푸는데 이렇게 또 물어보고 확인까지 합니다. 기본 마인드는 조금 까탈스럽지만 제발 맞춰라 하는 마인드로 출제를 합니다.
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, 여러분들. 본인이 수능 출제위원이라면요, 아이들한테 수능 문제 틀려라고 내는 사람은 없거든요. 이거 하나 꼭 기억을 하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모든 그 사설 모의고사, 이거는 이제 이권이 달린 문제예요. 자, 그런 모의고사, 비싸게 주고 산 모의고사를 아이가 봤는데, 평소에 모의고사 때 80점 나오던 애가 100점 나왔다. 이러면 고개를 갸우뚱하죠. 다 맞추는 문제 이거 왜 풀어? 에이, 이 사람 모의고사 틀렸네. 이렇게 판단하잖아요. 당연하잖아요. 그러면 유명하고 비싼 모의고사는 애들이 한 50점 맞고 틀려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? 그리고 해설 강의를 딱 들으면은 아픈 데를 콕콕 찔러주죠, 직관적으로. 그럼 다 알아들어요. 다 알아듣는데 문제를, 답을 도출할 때까지 그 가는 경로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. 다 이해를 하지만은 수능에 출제될 정도로 그런 문제로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. 그래야지 수능에서도 난이도 있는 4점 문제 풀어. 착각을 하는 거죠. 착각을. 자, 정리하면은요, 수능 출제를 할 때 수능 출제를 하는 교수님들의 문제 출제 기본 원칙은 제발 이거 틀리지 말고 맞춰라 하고 출제를 하고요. 사설 모의고사는 좀 틀려라 하고 출제를 한답니다. 그렇잖아요. 제 말이 좀 외람될지 몰라도요. 문제가 쉽고 다 잘 풀 것 같으면 그 모의고사 못하러 보냐, 이런 회의감에도 빠지고 그러잖아요.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. 그러면 뭔가 틀려서 한 가지 문제풀이 방법을 배운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, 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푼다는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제 그랬을 때, 그런 문제에 익숙해져서 수능장에 딱 들어갔을 때 아이는 또 멘탈이 붕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여태까지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, 이건 어렵다 하고 판단을 하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쉬워요. 자기가 느끼게. 그러면 저희같이 오래된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다 맞춰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타고 와야 되는데, 요즘 애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지? 쉬운 문제부터 빨리빨리 풀고 하는데, 수능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글자 수까지 정확히 세가면서 시간 조절까지 됐는데요. 답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, 일반 모의고사는 명확하게 금방 나오게끔 문제를 안 만든다 그랬죠. 선택 지문은 5가지. 5개 중에서 탁 보니까 답으로 보여요. 그 순간에 완전히 눈 멀고 귀 멀고 다 멀어, 이게 답이야 하고 필이 딱 꽂혀버립니다. 그리고 풀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이게 답이라고 한번 찍어 놓으면은요,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수능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낼 수 없어 해가지고 엉뚱한 문제를 찍는 애들도 있는 상황이니까요. 자, 제 얘기 잘 들으셨다면 10월 달에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게 탁 나오죠. 또 흔한 얘기가 이제 기출문제 다뤄야 되는데 못 다뤄서 어떻게 해요? 기출문제가 도대체 문제를 풀 때 문제마다 기출일 때는 그 위에 몇 년도 몇 월 다 적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 EBS에 수능 특강을 수학을 하더라도 전부 다 기출문제로 했거든요.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수도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다뤄왔다는 걸 몰라요. 수능 기출문제 수학만 따지고 보면요, 10년 동안 기출문제 300문제예요. 그 중에 그러니까 매년 30문제씩 10년이면 300문제잖아요. 그 중에 한 해분에 30문제 중에 적게 잡으면 30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잖아요. 아무나 수학 좀 한 애들은 다 푸는 문제.
조금 좀 더 준비한 애들은 25문제까지 갑니다. 이거는 그냥 다 푸는 문제예요. 그럼 5문제가 매년 쌓였다 이러면 10년 동안 다 해봐야 50문제밖에 더 됩니까? 그 중에 좋다는 문제는 이미 EBS 교재나 이런 데서 기본 문제로 썼지요. 정석의 연습 문제나 이런 걸. 근데 그래 놓고 무슨 기출문제, 수학 기출문제 못 풀었다고 그러나요? 진짜 필요하다면 그런 거를 고등학교 1, 2, 3학년 지나서 지금까지 올 때까진 기출문제는 안 풀고 왔어야죠. 기출이 표시가 있네. 이건 나중에 풀어야지. 이러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. 이해가시죠? 그래서요. 모의고사는 푸는 거 좋은데요.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해라. 제가 이 말 더 이상 길게 얘기 못해요. 커리 받는 애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필이 와서 탁 꽂히죠. 제가 이거를 무슨 큰 노하우라고 여기서 커리 받는 애들한테만 가르쳐 준다는 식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. 그걸 또 장황하게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이 내가 여태까지 공부해 온 게 잘못해 왔구나. 이거 큰일 났다. 이런 자괴감을 느낄까 봐 상세한 디테일적인 설명을 못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하신 얘기는 복습 위주의 문제풀이를 해라. 이건 하루아침에 그런 마인드가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요. 각 과목당 어떤 이론이 100개가 있다고 보면요.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60개밖에 터득을 못했어. 그러면 이게 수능 문제가 아니고 일반 옛날에 학력고사 같은 문제였다면요. 60개 했던 것 중에서 50개 맞추면 점수가 그렇게 됐겠죠. 그래서 1년을 더 공부해서 80개까지 공부했으면 한 70개가 맞추고요. 100개를 다 공부했으면 90개가 맞추면서 매년 공부하면 할수록 안 했던 부분을 하면은 그만큼 점수가 오르죠. 그렇지만은 수능은 그렇지 않답니다. 고등학교 교과과정 워낙 단순하고 그 양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보지만요. 교과 기본 과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걸 가지고 그걸 암기했다고 풀리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거든요. 그냥 교과 과정의 용어적인 냄새만 맡았어도 그 문제를 보고 자료를 보고 도표를 보고 풀어서 답을 내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요.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수능 준비하는 수능생들은요. 첫 번째 건강에 조심하고요. 그리고 11월 9일까지 공부를 못하니까요. 11일, 12일 뭐 그때 되면 사실 못합니다. 그때 또 가볍게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지만요. 9일까지라고 보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좋은데요. 점수 위주로 하지 말고 복습 위주로 해라. 제 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. 그리고 요즘 애들 거의 다 영어 시험 볼 땐 듣기 시험할 때 뒤에 뭐 장문 독해를 본다거나 빈칸 완성을 본다거나 이런 일이 절대 하지 마라. 그리고 예년하고 또 다른 요즘 애들 아예 특징은요. 수능을 끝나면은 그날 그냥 점수 정도 확인하고 자기가 왜 틀렸는지 앞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수능 문제를 자기가 왜 틀렸는지 그런 건 분석 안 해요. 점수만 보고요. 그리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재수 한번 해볼까? 이랬을 땐 또 대책 없습니다.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요. 그날 저녁에 미안하지만 수능 끝났다고 나 해방이야. 바람처럼 가벼운 자유인이야. 이러지 마시고요.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단 하루라도 더 투자를 해서 수능을 자기가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해보세요. 자기가 틀린 문제의 90%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렸을 거예요. 전 이거 장담합니다. 이게 멘탈이 흔들려서 그래요.
그리고 10월 달에 복습 위주의 문제풀이를 안 하고 점수 몇 점이나 딸 것인가 하고 점수 위주로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푸는 문제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. 그런 형식으로 다른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에요. 제발 잘 알아들으셔가지고요. 10월은 건강 조심하시고요. 복습을 철저하게 하시고 수능이 끝나면은 그날 하루라도 내가 왜 망했으면 왜 망했는지 봐라. 자,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게 있어요. 올해 의대 정원 늘었죠. 5,000명 뽑습니다. 5,000명 가까이요. 그 5,000명들요. 2개 틀렸을 때도 떨어질 수, 막말로. 최악의 경우 2개 틀렸을 때도 의대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. 제가 늘 요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이거는요, 멘탈만 제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문제 없어요. 멘탈만. 자, 이거는 쉽게 말해서 엄마표로 해줘야 되는데 그 멘탈 유지하는 무슨 학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 방법을 아는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냥 갑갑합니다.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요.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웬만큼 공부한 애들은 2개 정도 틀리는 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. 이렇게 낙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세요. 이해 가시나요? 자, 뭐 머리 하얀 사람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. 저는요, 길에 앉아서 그 노숙자가 있어도요, 제가 젊었을 때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숙자를 봤을 때 그래도 저 사람한테 저보다 인생을 더 살았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. 세상은요, 경험 많은 사람이 최고입니다. 제 말이 이해 가시면 제 말 한마디 한마디 잘 유념하시고요. 나머지 한 달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. 자,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